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의 곽수정입니다. 2402와 2479 이번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 최저치와 최고치입니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한 소위 롤러코스터 한 주였습니다. 이 미국 증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5%에 근접했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 영향, 미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와 이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들의 발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까지 여러 변수들이 뒤섞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무엇에 주문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두 분의 증시 전문꾼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이 10월은 참 잔인한 달 같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에는 코스피 2400선이 아슬아슬했다가 다시 2500선 회복 노려볼 수 있는 지수까지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흔들립니다. 코스닥도 800선이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했죠. 이 혼란스러운 변동성 장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이 두 분의 꿈께서는 현재까지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증시를 놓고 난 다음에 10월 들어와서 조금 더 회복되는 게 아닌가. 9월 부진을 만회하고. 근데 기대감과 달리 롤러코스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월을?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9월 달은 늘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회복하는 듯하다가 네. 그래요. 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관건은 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뭐 틈만 나면 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네. 굉장히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한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PPI 나왔을 때 조금 뭐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이거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가 조금 높게 나왔죠. 네. 근데 더 중요했던 거는 그 후에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내려앉은 것보다 네.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미국 이외의 시장,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이 더 많이 내려앉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 시장에 지금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김에 네. 조금 전에 화면 모퉁이에 나왔습니다만 네.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제 기억에 방송을 할 때 네. 5%를 치고 넘어가느냐를 갖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게 4.6%대로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지 채권 시장에서 왜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이제 국채 우리가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해서 네. 보면은 사실 이제 향후에 다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조금 슬로우 다운 할 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 5% 근접해 있으면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정성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전쟁도 나고 이러면 더 사람들이 안전 선호 심리가 커질 텐데 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보면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다들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재되어 있는 뭐 중립금리가 좀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미국 국채가 좀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이 계속 재정 적자잖아요. 네.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그럼 채권을 발행을 하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도 사고 또 네. 일본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QE를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사고 페드도 채권을 사주고 그러니까 안전판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들어가서 미국 국채를 사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더라도 수요 저변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페드가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자산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도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 같지 않고 중국은 오히려 좀 파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태니까 이제 기반 자체가 약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찍어놔도 재정에 별로 부담이 안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금리가 워낙 낮고 뭐 제로 금리나 그렇죠. 1, 2%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오면 그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한준 박사님, 또 하나가 이슈가 방금 저희들 화면에 이 CP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7이 나왔는데 당초 예상치 3.6보다 0.1%포인트 뭐 조금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6%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JP 모간 이야기가 방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의 방향? 통화 정책은 뭐 신중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조금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풀렸냐면 뭐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면 1990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네. 33년간 풀린 통화의 75%가 거의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죠. 풀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뭐 한 14, 15년간의 풀린 통화의 거의 절반 되는 수준의 미국 총통화 기준으로 M2라고 그러죠. 총통화 기준으로 저희 절반 되는 규모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풀렸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2년 남짓한 기간, 뭐 2년 동안 풀렸거든요. 지금 뭐 미국 총통화를 보시더라도 지금 15조에서 2020년 같은 경우에 팬데믹 터지면서 15조 달러에서 21조까지 급상승했거든요. 고작 줄은 게 한 1조 달러 줄었어요. 네. GDP 대비로는 조금 많이 줄었지만 액면 그대로 총통화량은 금액은 그렇게 1조밖에 안 줄었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대지만 통화론자들의 의견에 조금 이론에 충실하게 우리가 뭐 경제를 본다면 네.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물건을 쫓아다니니까 물건값이 올라간 거죠. 뭐 땅 밑에 있는 거든 땅 위에 있는 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준으로서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CPI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9.1%인가요? 9.1%를 고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네. 뭐 근원 물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9%에서 뭐 3, 4%까지 떨어진 거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네. 3%에서 과거처럼 1, 2% 뭐 완전히 초저금리를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칠 정도로 낮은 물가가 재현될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갖고 있고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마켓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이 뭐 한 번 더 올리냐 안 올리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만큼 오랜 기간 이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거냐 네. 말 거냐라는 건데요. 통상 예전 같으면은 뭐 금리를 올린 마지막 시점부터 첫 금리 인하까지의 평균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7월이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면 네. 지난 7월이 내년 1월이면 금리를 뭐 평균적으로 네.
확률로 보면 내려야 된다고요. 근데 시장은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연준의 입장은 아마 신중한 물가가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금리를 내릴 거다. 그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과정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물가 지표하고 이 금리와의 상관관계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CPI, 이 헤드라인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림으로 보여준 걸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금리 현상을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헤드라인보다도 코어 쪽으로 좀 보면서,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단기의 어떤 코어 물가를 보면서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면 그림에서 보여줬다시피 조금 더 전망 피보팅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연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죠. 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자체가 만들어진 게 1970년대잖아요. 네. 70년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가 한 2번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통화 정책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코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면피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헤드라인을 잡을 수 없으니까 네. 면피용으로 코어를 놓고 코어만 잡아놓으면 우린 다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뭐 이제 주거비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거비 부분은 떨어지다가 최근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수요 공급의 이슈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건설 경기는 최악인데 최근에 보면은 저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집값이나 전세값들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금하고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직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직 고용 상황도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이게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현재까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거 생각보다는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도 그러면은 확인할 때까지는 좀 오래 긴축적인 상황을 끌고 가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뭐 5를 가느냐 6을 가느냐 물론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 어떻습니까? 10월 30일과 11월 1일 그다음에 12월 달 마지막 FOMC 회의, 언제쯤 금리를 한번 올릴까요? 아니면은 올해는 뭐 그대로 5.5로 그냥 가져갈 거로 보이십니까? 네,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뭐 금리 인상은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뭐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근원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좀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약간 경기는 뭐 안 좋지만 물가만 올라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비록 원인이 유가이지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죠.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뭐 금리 인하는 뭐 내년 빨라야 한 뭐 가을 정도나 돼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 사실은 금리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연준 뭐 지역은행 총재들도 뭐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메리 데일리라든지 네. 뭐 어쨌든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경기를 조금 누르는 네. 그러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신용카드도 뭐 좀 잘 못 쓰게 되고 연체율이 또 높아지고 또 자동차 사는데도 부담이고 또 모기지 금리도 뭐 8% 가까이 되니까 뭐 주택 경기도 조금 누그러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금리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돌이켜보면 사실 작년 이맘때쯤 뭐 찬바람 불 때쯤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중립금리인 뭐 거의 한 2.5%를 막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보다 더 경제에 조금 제약적인 상황으로 접근해 가는 시점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0.25에서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전체 경제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미국 경제 크니까.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이번 4분기가 좀 유력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뭐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국채 발행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자 비용도 좀 느니까 다시 또 뭐 연준이 어쨌든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네. 해서 약간 나선형 뭐 이렇게 그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국채 금리에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죠. 발행 공급이 느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물가 전반적인 추세가 좀 하향 추세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리 자체가 조금 경기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은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내리지는 않지만 네.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자마자 금리 시장에서 믿을 건 달러밖에 없네, 채권을 사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장기 금리나 중기 금리가 지금 4.6%로 떨어지는 상황.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다행스럽게 단기적으로 좀 한숨 돌릴다 이런 시간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래도 미국 경제가 안정이 돼야 중국 경제도 안정이 되고 한국 경제도 안정이 된다는 걸 재확인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창훈 교수님과 김한진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경착륙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지금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잠재적인 지연내관이 많습니까?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제가 맞추면은 한국 경제꾼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이런 방송을 보면 그때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미국이 하드 랜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특히 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래시할 수 있다,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굉장히 공포가 많았던 건데 지나면서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많았고 이거 골디락스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반전이죠.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시장이 희망하는 거는 사실 미국이 소프트 랜딩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경제 지표가 좀 꺾였으면 좋겠다. 특히 임금이나 고용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물가가 이렇게 낮게 내려오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도 불과 2, 3일 전만 해도 주가 올랐고 네. 또 오늘 빠졌고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중동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연준 의원들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러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좀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 시장도 올랐는데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여전히 이 CPI는 안 잡히고 있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채권을 발행해 보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채권이 잘 안 맥히네. 왜냐하면 달러는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 그럼 통상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달러는 강해졌는데 국채는 잘 안 팔리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강세로 가는데 채권 시장의 수급은 별로 안 좋다 이런 거니까 이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엇박자를 낼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뭐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진 박사님, 제가 그냥 탁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 사태, 과연 세계 경제 또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플러스라는 표현도 참 뭐 좀 자제해야 될 표현이네요. 조금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은 한숨 돌리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줄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단순히 생각해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 보고 너 했잖아 네. 라고 이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뒤집어 씌우면 확전이 되는 거고 유가 올라가는 것도 골치 아프고 금리 올라가는 것도 골치 아프니 조금 뭐 조용히 지내자. 어쨌든 뭐 우방인 이스라엘은 어쨌든 도와주고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도 뭐 조금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일 것 같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국제 정세를 분석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의견을 청취해 보면 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우리가 조금 너무 확대해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대리 전쟁의 속성이 조금 있거든요.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대리 전쟁 성격이고 좁게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예멘이라는 북예멘을 두고 대리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좁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대리 전쟁이라는 것이 조금 전 세계에 뭐 이게 추세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제 정세를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불안정한 요인들이 이제 조금 그 앞으로도 좀 불거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이 자치지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펴는 게 아니고 땅을 뺏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자기네 그 국민들이 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돈바스 지역에 네.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어쨌든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반격을 하는 거지만 네. 응징하는 거지만 자치지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대 해석하면 중국도 대만을 자치지구라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국제 정세가 전체적으로 좀 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동 전쟁 그 자체만이 아니고 좀 국제 정세가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듯한 그런 조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지. 제 생각에는 유가가 이로 인해서 뭐 치솟는다든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중동 전체가 뭐 쑥대밭이 된다든지 네.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또 지적해 주셨던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대리전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17일 날 다시 한번 예산안 부채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러한 정치 상황이 대선 말씀도 주셨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미국이 개입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 그러면 유가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약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는 어쨌든 이란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란이 지금 한 300만 배럴 하루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연초 대비로도 거의 한 20% 이상 늘었거든요. 생산량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뭐 생산을 하는데 뭔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뭐 운송과 관련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된다든지 네. 그쪽이 이제 자주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란이 이제 유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앞서 뭐 금리 말씀도 그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에 조금 정화작용, 네. 경기를 조금 평균에 회귀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가 자체도 뭐 95불 가니까 사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이게 조금 차를
자제해야지.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안 그러겠습니다만 예. 뭐 가령 뭐 여행이라도 조금 뭐 계획을 조금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비행기도 2번 탈 거 뭐 1번 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내년이 순환적인 경기 순환 관점에서 올라가는 국면이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뭐 세계 뭐 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에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신흥국 경제를 대체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선진국도 뭐 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물론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제가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펙에서도 뭐 지난번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석유 수요를 조금 주는 걸로 전망하더라고요. 네. 오펙 자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가 바닥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하는 바람에 유가가 치솟았는데 이 치솟은 유가가 오래 가기에는 실물 수요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실물 경제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뒷받침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훈 교수님,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 기준금리, 미국이 5.5%. 앞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현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고 현 상태로 간다면요 3.5%를 가져가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6%를 갖다가 때린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 그 기준금리를 그냥 놔두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PF 대출 문제, 상업용 임대 부동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온다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결국 미국 금리 문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줌으로 해서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떨지 이것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정책은 그 환율하고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거의 2%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금리로 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환율이 한 1,300 뭐 이렇게 7, 80원대 이렇게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금리 차이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이 외환 시장이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게 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환율이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경제 성장 형편이나 네. 안 좋잖아요, 경제가. 그렇죠. 미국보다도 안 좋잖아요. 네. 일본보다도 우리가 낫잖아요. 예. 제 기억에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 이건 거의 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16년, 17년 전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계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 아직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 상황만 보면은 금리를 못 올리죠. 못 올리는데 더 벌어져서 만약에 외환 시장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줄타기 하는 게. 네. 그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양쪽을 보면서 결국 이게 이제 뭐 이제 페드 의장이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린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마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아마 이 상황을 양쪽을 보면서 아마 조율해가면서 줄타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RCEP 관련된 세미나에 잠시 참석을 해서 토론에 참석을 했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진짜 강한 경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으로는 크다는 말은 통할 수가 있지만 강하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창훈 교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경제의 어떤 금리 문제라든지 환율의 문제, 이걸 그대로 중국에다 옮겨놓으면은 중국도 똑같이 금리 문제와 환율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수출 부진, 부동산, 비구위엔이라든지 앞으로 거쳐야 될 LGFB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중국 경제는 괜찮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총량적으로 좀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 규모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 GDP, 기업 부채 GDP 비율이 뭐 네. 160% 정도 되고, 문제는 뭐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와 별개로 특수 목적법인인 LGFV가 이런 그 위클이 네. 일으킨 부채가 공식적인 지방 정부 부채 규모보다 더 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전체의 뭐 비금융기관, 기업, 가계, 뭐 중앙 정부는 뭐 중국이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만 합치면 그래도 한 300% 됩니다, GDP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실 LGFV나 지방 정부의 부채는 살짝 그림자 금융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아이비들도 뭐 이렇게 부르는 값이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정부는 2017년에서 18년에 걸쳐서 이 국영제 산업에 대해서 한번 부채 조정을 했거든요. 네.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석탄, 뭐 에너지, 조선, 유리, 뭐 철강, 화학 이런 산업들의 구조 조정을 해서 조금 이런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부채 조정을 부동산 부문에서 할 텐데 도려내는 거죠, 환부를. 그리고 정리하고 일부는 클리너하고 일부는 뭐 국영은행들이 네. 우리나라 같으면 산업은행이 이제 떠안는 거죠. 국가 부채로 이제 이전시키는 작업입니다. 네. 그 작업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그 과정 중에서 뭐 외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중국 기업의 회사채에서 위안화 표시 부채가 한 85%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네. 외환적으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중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쪽에서 중국이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추정컨대 좀 몇 분기 내에 그렇게 후다닥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다. 녹여가겠죠, 그 부채를. 녹여가려면 일단은 뭐 고용도 계속 조금은 일으켜야 되고 성장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분할해서 이 부채를 꺼가려면 녹여가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하고 네. 그 기간이 좋기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국의 양적 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창환 교수님. 11월 중에 아마 미중 또는 중미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블링컨이라든지 뭐 저기 옐렌 재무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사전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11월, 12월의 가장 희소식은 한 1000개 이상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미중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협력 관계로 돌아선다 그러면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뭐 다 좋을 수 있다면 한국 경제까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거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죠.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네. 우선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안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체제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국을 WTO의 체제로 초대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미중 간에 이 장막을 열었던 거는 헨리 키신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은 중국을 WTO 체제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네.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늘어날 거고, 네. 그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자유민주의식이 커지면서 중국이 변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나타난 결과는 시진핑이 들어서서 더 자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뭐 계속해서 중국을 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거는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쪽에서 뭔가 큰 리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좀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에 뭐 대만이라도 뭐 이렇게 위협 뭔가 이렇게 침공한다든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상황이 바뀔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톤 다운은 되겠죠. 네. 만약에 서로 간에 뭐 주고받는 것도 좀 주고받아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관세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것 같고 뭐 제재를 조금 뭐 이렇게 누구려쳐 주는 분데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중국한테 뭐 정치 외교적인 얘기나 아니면 야 니네 우리 국채 좀 그만 팔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좀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이렇게 분위기를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톤 다운하는 역할은 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한국 시장으로 한번 들어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제가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주가가 잠깐 주가 지수가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 LG전자, 에너지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대치 못했는 건데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한다. 이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 4분기 우리 증시 흐름의 어떤 청신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가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또 뭐 잘린 식구도 많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네. 수출 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어떻게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은 뭐 조금 바닥권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디램은 조금 뭐 돌아서고 있다. 낸드도 내년 2분기에는 돌아설 거다. 그래서 조금 뭐 지금이 최악이다라는 쪽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뭐 연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세계 경제의 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닥권인 건 맞는데 감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지는 좀 못하는 환경 아닌가. 그 매크로 환경이 네. 그렇게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뭐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뭐 엄청나게 팔리거나 뭐 이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년까지도 전 세계 경제의 모양은 좀 서비스업 위주의 리오프닝 경제 내지는 선진국의 비교역제 중심으로 굴러가는 그런 경제 특성을 가질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소위 뭐 이렇게 디지털 제품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조금 이렇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너무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좀 이렇게 분산이 안 돼 있는 부분 네. 그리고 2차 전지라는 뭐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테마가 죽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빈곤해져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국 경제 현주소가 산업의 현주소가 나름 기업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이 뭐 성장 산업에 투자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선점한 것은 맞지만 네. 조금 5년 전, 10년 전에 씨를 뿌려놓은 부분들이 2차 전지하고 일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 외에는 조금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5천만 이상 되는 인구에 3만 5천 불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큰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 큰 나라를 먹여 살리는 데는 조금 더 성장 산업이 많이 존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 성과로 나타나면서 지금 2009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9배 올랐는데 네. 혁신 성장을 많이 품고 있지 못한 우리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네. 사실 2000포인트대에서 지금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조금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현 교수님, 네. 제가 포춘 50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종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의 말씀이신데 우리나라에 포춘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16개 기업이 있답니다.
근데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서 포춘 500을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4개 기업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 말은 향후에 우리 산업이 주식시장이나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은 4개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뭐 그런 의미를 뭐 던지고 나서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거나 아니 대체라는 말보다도 추격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테마나 업종, 미래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으로 보십니까? 뭐 로봇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다양한 자동차 배터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떤 산업을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산업들은 이제 반도체, 네. 자동차,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네.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저희 이제 산업의 네. 주력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이제 소프트 파워 쪽에서 보면 뭐 K 컨텐츠 관련된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까? 네. 물론 이제 저는 산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제가 이제 부분? 연금에 예, 있었잖아요. 그러셨죠. 제가 연금에서 CIO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지수. 들어가야 된다. 네. 그 이머징에 있으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우리가 무지하게 싸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포춘 몇 개 기업에 14개인데 시가총액으로 하면 4개밖에 안 된다. 네. 그거 언페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간 노력을 해서 맨날 공매도 갖고 그러지 말고 좀 노력을 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제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에 있고 그렇죠.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그 자본 시장이 좀 낙후되어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제조업에 비해서는 인식도 낙후되어 있고 제도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돼서 우리 시장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정치예요. 예.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아니고 등소평이 있던 시대에는 중국이 예를 들면 공산주의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진핑 독재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봤던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 경제는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보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생산력이 우수했는데 네. 지금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어젠더를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매일 정쟁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에 망한 이유가 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정치 시스템과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버넌스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이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재벌들이 1대, 2대, 3대 왔잖아요. 네. 그러면 1대는 대단한 분들이죠.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고 그렇죠. 엄청난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2세는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렇죠. 3세잖아요. 3세는 대부분이 그냥 귀공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앙트로프로너십이 기업가 정신이 점점 이런 가버넌스 구조에서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네.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야 제대로 좀 대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 김한진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사실은 우문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서 아주 그 화두성에 답을 주셔가지고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평화 시대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의 어떤 그 정당이 가졌던 속세파와 원리파의 어떤 분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내치의 어떤 균열이 발생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하마스가 노려서 두들겨 팬 시점이 바로 최근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정치가 어지럽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은 올 수밖에 없고 내부의 균열이 외침을 부른다라는 진리가 또 한 번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우리가 다음 산업에 포춘 500에 16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매출 규모로는 시총으로는 4개밖에 없다는 말은 MSCI 지수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가 이거를 모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들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네, 거창한 질문이죠. 제가 그래서 질문입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3만 5천 불 뭐 뚫고 5만 불로 간 국가가 네. 지금 뭐 이탈리아하고 일본밖에 없었답니다. 영국도 영국도 있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아닌 한 이 거대한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GDP 뭐 3만 4, 5천 불에서 4만 불을 뚫고 5만 불을 가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버려라, 다 바꿔라. 이 정신이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은 조금 더 여기서 도약하기 전 굉장히 어려울 거고 10년 후에도 사실은 3만 불의 함정에 빠져 있는 국가가 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인 거죠.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한강의 기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화되면서 그동안 일궈왔던 2000년대까지의 그런 상황은 그걸 기반으로 해야지 앞으로도 투입을 늘려서 노동과 자본을 때려 박아서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물론 해야 되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치권이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개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좋은 의미의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됩니다. 앞서도 나스닥과 코스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혁신 성장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게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로 하면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도 3만 5천 불 아마 그대로 있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네. 이창원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사실 올해 정시를 보면 테마가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테마를 보면 방금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뭐 다 바꾼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테마 산업군으로 가져가야 될 게 AI, 로봇, 빅데이터 이미 이게 테마로 형성이 돼서 올해 정시를 뜨겁게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단 말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정부가 예산을 확 줄였다는 것도 사실 경제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 일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나타내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머물고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이거를 왜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장 참여의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테마들이 왜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할까? 그러면 이 테마를 끌고 왔던 주체 세력들이 개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식 리딩방, 유튜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장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쭉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시장의 주체가 기관 투자가가 돼야 돼요. 네. 그럼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다 얘기하잖아요. 401k 그렇죠. 퇴직연금이 들어와서 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펀드가 들어와서 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들어가서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가 살 때에는 미래 성장성도 보지만 밸류에이션도 보죠. 그렇죠. 양쪽을 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메가 트렌드 주식이 쫙 이렇게 올라가죠.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면 다 죽었어요. 기관 투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년 전에 펀드 매니저하고 우리 김 박사님이랑 같이 삼성에서 팀장 할 때보다 더 못해 지금 보면. 네. 기관 투자의 존재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외국인들만 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다 제가 보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인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관 투자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퇴직연금 시장이 됐든 네. 국민연금이 됐든. 됐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도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맞는가? 왜 국민연금이 그 논리는 제가 뭐 충분히 국민연금을 대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맞지만 그럼 크게 봐서 한국 주식시장이 안 되고 한국 경제가 안 되는데 국민연금만 수익률이 좋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연금식으로 안 돼요. 네. 나중에 가면 독일처럼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국 경제가 튼튼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MSCI에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큰 자금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들어와 줘야 된다 하는 거 네. 하나. 국내에서 국민연금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정책을. 예.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예. 단순히 수익률 측면에서만 해외로 나가겠다. 그 양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앞으로 뭐 퇴직연금 시장이 됐든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 기관 투자가를 개인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국내 기관 투자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의 주체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네. 밸류에이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관 투자가가 돼야 그래야 좀 더 지속 가능한 테마, 트렌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 계속 순환매죠. 네. 네. 이창원 교수님이 주신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MSCI 선진국 지수와 같이 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뢰 문제는 있지만 기관 투자가분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한테는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금을 사야 되느냐, 채권 사야 되느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증시에 들어가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번 요약 겸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급격하게 바꾸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네. 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리밸런싱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형편과 뭐 연세라든지 또 자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 놓으시고요. 그 안에서 조금 그 위험자산이면 위험자산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하시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주식 시장은 이러한 애매한 환경 또 앞으로도 약간 중금리 뭐 중물가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저는 위험자산이라고 봅니다. 네. 주식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조금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내년도 전체적인 경기나 특히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뭐 미국도 약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좀 약하고 네. 세계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익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내지는 뭐 조금 뭐 주식을 사더라도 조금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보수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뭐라 그럴까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꾼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측 못했죠. 정치, 경제, 종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목숨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혼란이나 경제 불안, 막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양측 모두의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평화적 해결 방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식하는 분들, 투자하는 분들도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